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3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RFA,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자유아시아 방송이 새해 1월 1일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군 간부들 공포정치에 대한 불만 확산 이런 주제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 공포정치로 인한 민심의 이반, 그리고 김정은 권력의 실체 회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유아시아 방송에 의하면요, 김정은이 그 북한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과 숙청을 자행을 해서 인민군 간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좀 주목될 만하게 당 중앙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즉 공포정치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동시에 김정은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요, 지난해 2018년 11월 평양 고사포병사령부 정치위원을 수백 명의 장군들이 보는 앞에서 김정은이 공개 총살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꼭 총살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동정론이 확산되고 도를 넘었다 하고 수군수군하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뭔가 일사불란하지 않고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김정은이 2011년 12월 말에 집권한 후에 이 권력을 강화해온 과정을 보면 초기에 그 권력 세습 준비가 부족했고 권력 기반이 취약했습니다만 예상을 뒤엎고 권력 강화에 성공했다. 이 점을 전문가들이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던 그 후계 과정에서는 1970년대부터 후계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년에 걸친 후계 준비가 있었는데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는 불과 한 2, 3년 이 세습 자체가 급하게 결정이 됐고 김정일이 건강이 악화돼서 뇌졸중으로 사망하면서 전격 권력을 세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초기에는 권력 기반이 불안하다, 김정은 권력의 장래가 비관적이다, 이런 전망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과연 1984년생인데요, 김정은이 당시에 27세의 나이였습니다. 2011년 집권할 때. 이렇게 젊고 경륜이 부족한 김정은이 북한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당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북한 상황을 검은 백조, 블랙 스완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검은 백조라는 것은 원래 백조가 흰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은 백조라는 것은 이 돌연변이가 가끔 일어난답니다. 예상을 뒤엎고. 그래서 이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을 검은 백조, 예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검은 백조라고 비유를 하는데, 북한 상황이 그만큼 어떤 대변란, 대격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은 이 초기의 불안과 비관적인 전망을 다 뒤엎고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배경은, 그러니까 권력 기반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뭐냐? 이게 공포정치와 무자비한 숙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숙청된 인물만 보더라도 리영호 총참모장, 이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김정은이 다닐 때 개인 지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자비하게 숙청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권력의 제2인자였던 그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서 무자비하게 살해한 거.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을 처형한 거. 그리고 이복형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에서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해서 살해한 거. 참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 공개 처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이 처형을 하기 때문에 이 공포 정치를 특징짓는 하는 주요한 하나의 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미국의 CIA라든가 이런 정보기관들은 김정은의 그 과거 자료를 조사를 해서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 다녔었거든요. 10대 후반에. 그래서 그 유학 시절부터 김정은이 아주 충동적이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은 정치 심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다. 이런 사이코패스, 이걸 줄여서 사이코패톨로지, 그러니까 줄여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질환의 증세는 이 사회화 과정이 부족한 결과 자기중심적이고 성격이 변덕스럽고 그리고 특히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보이는 증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치하에서 공개 처형이 공포 정치의 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자유연합의 잘 아시죠? 수잔 솔티 대표는 북한의 잔혹한 인권 탄압, 이 공개 처형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결국 그 해답은 북한 체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레짐 체인지가 이 공개 처형 공포 정치를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결탁해서 거짓 비핵화, 가짜 평화 음모에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아마 이 수잔 솔티 여사의 이 레짐 체인지 결론이 단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대로 북한군 고사포병사령부 정치위원회 공개 처형. 이제 이런 사례가 거듭되면 민심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시 고위 엘리트의 탈북을 촉진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체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체제 붕괴로 가는 코스를 밟게 됩니다. 아마 루마니아의 그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이렇게 몰락한 과정을 보더라도 이 북한이 언젠가는 이 과정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시점이 문제인데요. 북한 붕괴가 언제 오느냐. 대한민국이 혹시나 무너지기 전에 먼저 북한이 무너져야 할 텐데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권력 엘리트 탈북이 있었고요. 2016년 8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영호 전 영국 공사가 탈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에 북한의 이탈리아 대리대사입니다. 조성길 대리대사가 탈북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공포 정치가 절대로 자유를 갈구하는 이 북한 주민의 자연스럽고 정당한 시대적인 요구를 막지는 못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역사의 필연인데 이 체제 붕괴를 일으키는 변수는 이 체제 전환을 연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공포 정치에서 체제 붕괴로 가는 그 과정에 정보 유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정보 유입은 지금 현대 국제사회에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김정은 정권이 정보 통제를 시도하더라도 이 정보 유입이 확대가 되면서 북한 주민들과 특히 권력 엘리트들이 정세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세뇌당해 왔던 이 수령 독재의 절대성, 그리고 수령 독재는 오류가 없다는 수령 독재의 무오류성,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배층이 정당성을 상실하여 폭력으로 지탱하려 할 때 정치 엘리트가 먼저 위반함으로써 체제 붕괴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토인비의 이 말을 듣고 이 김정은 정권뿐만 아니고 남한의 문재인 정권도 같은 말로를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폭정의 주체인 김정은 정권과 결탁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안보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그야말로 이적 반역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위반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이런 강제로 이걸 집행을 해서 경제 전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문재인 권력 내부의 엘리트들이 이반하는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등이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정의로운 내부 고발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문 정권 내부에서의 권력 엘리트의 이반이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아마 수많은 공무원들이 같은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로 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 정권이 집권할 때 이게 나라냐라고 선동을 해서 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나라냐? 그렇다면 이건 나라냐? 이런 반문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심 위반의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40% 초중반으로 지금 수직낙하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첩경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인비의 말대로 정당성을 상실하면 아무리 문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서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해도 정권 유지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확신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북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정은은 지금 1984년생인데요. 현재 금년에 이제 만 35세가 됩니다. 집권한 지 7년을 넘어서서 이제 올해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10대 후반에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치가 그 김정은을 곁에서 보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개혁 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황을 피상적으로 본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정권 초기에 장마당도 허용을 하고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 자본주의 유입이 자신의 권력 기반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무자비한 단속과 통제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공포정치를 자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 개방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임시 방편적인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개혁 개방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려 했을 뿐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 정치학자 사이코폴리틱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김정은의 성격은 아주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즉각해 직성이 풀리는 심리학 용어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성격은 분노 조절 장애와 충동성,
변화무성 이런 것이 결합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존 능력이 강하고 과단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모부인 그 제2인자였던 장성택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인데요. 당시 장성택은 일본 동지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성택을 숙청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김정은의 생존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성택을 처형할 때 그 명분을 반당적, 당에 반대했다.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 죄악을 범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혈통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권력은 장 씨가 가질 수 없다. 북한의 권력은 오직 김 씨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썼다. 곧 김가 왕조의 권력의 정통성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불가피성을 역설해서 유명해진 그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김정은이 강인한 생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김정은은 위험한 인물이며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우리가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가설인데요. 이 미중 패권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정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나중에 김정은 권력 초기 말고요. 나중에 김정은이 권력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초 미숙하고 무능할 것이란 예상을 띄었고 김정은은 아주 계획적이고 노련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그 조지타운 대학의 그 독재 심리의 그 전문가인 그 파타리 모가담이라는 교수는 김정은이 자기 도취증,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 도취증과 권모술수에 능한 마키아벨리즘에 심화되고 있어서 핵미사일을 보유한 이후에는 자신의 권력을 과대평가해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그 김정은의 학습 능력인데요. 저는 이 점에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그 긴장이 한창 고조되고 6차 핵실험까지 이제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이 핵무력 건설에 매진하면서 서울을 쓸어버리겠다. 통일대전을 부르짖었는데 돌연 2018년 작년에 들어서서는 평화의 전도사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수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남북 화해를 제창하고 그 후에는 대남 태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의 광적이고 경직된 심리 상태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그리고 이 핵무력에 기초한 통일대전이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또 대외적으로 기만적이고 거짓 위장 평화, 유연한 이런 심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그 작년 말 2018년 말에 돌연 그 서울 답방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서울 답방 가능성을 비친 것도 그러한 위장 전술이 하나가 아닌가, 고도의 심리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공포 정치를 계속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평화 이미지를 유지하고 핵미사일 능력은 한층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달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종북 정책입니다. 이 문 정권의 민족자주, 종북 행태가 김정은을 살리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약화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21세기 최대의 거악, 큰 악이다. 김가 세습왕조가요. 이게 우리 한민족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이런 악의 세력과 결탁하는 문재인 정권이 평안히 인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다가도요. 이런 악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한반도 현실에 녹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든지 국민이 단결해서 문 정권의 음모를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